시장의 변동성이 워낙 커졌기 때문에 이런 변동성 장세에서 우리가 심리적으로 어떻게 버텨내느냐 또는 이때 포트폴리오를 좀 조정할 수 있으면 어떻게 조정해야 되느냐 뭐 이런 것들이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 염승환 LS증권 이사와 함께 시장 얘기 그리고 냉철한 분석 좀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미국하고 이란 전쟁이 이제 2주째 접어들었고요. 단기간에 끝내려면 지금쯤은 이제 어느 정도 승패가 가름이 나야 될 텐데 전혀 그렇지가 않고 약간 확전의 양상까지 나오다 보니까 시장 상황이 좀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전쟁 상황을 지금 현재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도 이제 그때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 얘기한 게 4주 정도 얘기했거든요. 네. 그래서 뭐 한 달 정도까지는 뭐 시간이 걸려도 좀 한 2, 3주 정도 지나면 불확실성 해소되지 않을까 이렇게 봤는데 지금 분위기는 좀 아무래도 좀 더 길어질 가능성이 좀 높은 것 같고요. 지금 이제 뭐 최소 8주에서 뭐 길게는 뭐 한 3개월, 4개월 뭐 이렇게 좀 연장되지 않겠냐 이런 좀 분석들도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이 전쟁 기간보다 더 중요한 게 저는 네. 이제 기간은 사실 알 수가 없어요. 지금 뭐 이란이 드론으로 계속 반격을 하면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거든요. 근데 우리 우크라이나 전쟁도 보셨겠지만 지금도 전쟁 중인데 이제 더 이상 증시 악재가 아니잖아요. 사실 핵심은 호르무즈 해협이죠. 이걸 어떻게 할 거냐. 근데 이게 봉쇄가 안 되고 전쟁이 아무리 심각해도 여기가 정상적으로 운항이 됐으면 증시가 안 빠지죠, 사실은. 근데 여기가 일단은 봉쇄가 됐기 때문에 사실 지금 배가 안 다니잖아요. 그래서 미국에서 뭐 보험을 뭐 지급하겠다, 뭐 호의하겠다 하지만 그것도 밑에 기뢰 제거도 해야 되고 네. 시간이 한 1, 2주 더 소요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 과정에서 지금 굉장히 뉴스들은 좀 자극적이고 전쟁이 계속 길어질 걸 암시하는 배가 도대체 다닐 수가 있는 건가? 네, 이런 이제 우려들이 커질 수밖에 없다 보니까 사실 뭐 누구도 알 수는 없지만 지금은 전쟁 장기화도 문제지만 이 호르무즈 해협이 언제쯤 풀릴까? 이게 좀 생각보다 좀 오래 네. 걸리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이 계속 좀 불확실성이 남아 있다면 증시가 어쨌든 이제 회복하는 데까지는 좀 시간이 좀 걸릴 수밖에 없다. 그래서 결국 키포인트는 저는 좀 호르무즈 해협. 요거를 이제 미국이 어떻게든 좀 이렇게 정상화시키는 그게 좀 구체적으로 좀 나온다면 좀 괜찮아질 것 같은데 그 시기는 좀 정확하게 예측하기가 좀 쉽진 않은 것 같습니다. 하긴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뭐 3주냐 뭐 몇 달이냐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만 전쟁을 딱 우리 여기서부터 그만할래 그런다 그래서 모든 게 종결되는 건 네. 아니니까 러시아 우크라이나처럼 질질 끌면서 꽤 길게 갈 가능성도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전 세계 경제를 뭐 좌지우지한다는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영향이 큰 호르무즈 해협 쪽으로의 유조선이라든지 이런 통행이 되느냐 안 되느냐 문제가 가장 크다는 말씀인데 어쨌든 지금 사실상 통제가 되고 있고 막혀 있기 때문에 유가가 지금 장중에는 110달러까지도 네. 올라갔거든요. 유가 상황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가장 우려했던 게 혹시 100달러 가는 거 아닌가 네네. 이걸 좀 제일 우려했는데 그래도 지난주까지만 해도 한 80달러 밑에 좀 막혔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 시는 이제 주말 사이에 어쨌든 이제 90달러까지 갔고 오늘 이제 열리자마자 이제 그 선물 시장에서 유가가 이제 108달러, 뭐 110달러까지 급등하는 좀 양상이 좀 나왔습니다. 물론 지금은 좀 거래량이 그렇게 많은 편이 아니라 하더라도 오늘 또 저녁에 이제 미국 시장이 열리면 거래가 또 굉장히 많아질 텐데 일단 시장에서는 주말에 나왔던 뉴스가 이게 뭔가 좀 그 이벤트가 해소되는 게 아니라 불확실성이 더 증폭됐죠. 뭐 아랍에미리트가 또 이란을 뭐 공격했다. 네. 뭐 이런 뉴스도 좀 나오고 있고 그다음 트럼프 대통령이 조금 더 그러니까 지금 이 전쟁을 빨리 끝내는 것보다는 이란을 좀 빨리 그 이란이 이제 전면 항복하길 좀 바란다. 그때까지는 좀 이어지겠다. 뭐 이런 부분도 있었고 또 둘째 아들인가요? 하메네이의 이제 그 사람이 지금 지도자가 됐는데 굉장히 강경파로 또 알려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말에 나온 뉴스가 국제 효과를 다 자극시키는 재료이고 지금 이제 뭐 주변국 이라크 또 카타르 뭐 이런 사우디아라비아 이런 국가들이 원유 재고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원유 이제 감산 들어간다 이런 네.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왜냐하면 수출을 못 하니까 이런 이제 뉴스들이 계속 이제 증폭됐는데 그게 한 이틀 동안 이제 거래가 안 된 게 이제 오늘 아침에 바로 반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유가를 이렇게 천천히 100달러 가는 게 아니라 한 번에 들어올렸다. 어떻게 보면 이제 불확실성이 한 번에 또 반영된 부분도 있겠지만 이 불확실성이 정점을 찍고 내려오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는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뭔가 좀 불확실성을 이거는 사실 열어줄 거는 전 미국밖에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미국이 기뢰를 그러니까 좀 어려운 점이 그 밑에 기뢰가 좀 많나 봐요. 그걸 좀 제거하는데 좀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것만 제거만 되면 이 미군 호위하에서는 좀 될 것 같고 또 미국 내에서 그 아까 뉴스 보니까 그 보험 관련해서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동안에만
보험을 좀 자기네가 적용해주겠다. 왜냐하면 지금 보험료가 올라가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선주들은 그 감당할 비용이 없거든요. 근데 그걸 이제 미국이 대신 감당해주겠다. 그 통과하는 그 구역만큼은.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제가 봤을 때 2주 안에 정도에 좀 나오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 어쨌든 이번 주까지 힘들 수밖에 없지만 국제유가 변동성 그런 것들에 따라서 아마 다음 주 정도 지나면 조금은 그래도 변동성이 낮아지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이란의 전략은 주변국들을 석유 시설 이런 것들 공격을 해가지고 자극을 하고 그리고 글로벌 경제에 대한 파급력, 유가를 가지고 파급력을 가지고 이제 미국을 압박하겠다라는 건데 미국은 거기에 대응해서 이제 호르무즈 해협 통과하는 동안에 보험료 감당해주고 기뢰 제거해주면서 어떻게든 거기서 유조선들이 지나갈 수 있게 지금 만들려고 하는 상황인데 이게 이제 어느 정도까지 해결되느냐의 문제가 좀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결국에는 자산 시장은 유가 레벨에 따라서 결정된다 이렇게 봐야 되나요? 지금 가장 큰 변수는 유가입니까? 예, 유가 근데 레벨도 레벨인데 이 변동성이거든요. 변동성이 유가도 지금 너무 커요. 지금 코스피도 사실은 이렇게 지수가 하루에 뭐 8%, 10% 빠지잖아요. 네. 투자자들이 견딜 수가 없거든요. 올라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게 항상 변동성을 좀 줄이면서 좀 가져야 되는데 지금 유가도 $100 넘은 것도 부담이지만 하루 변동폭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이 변동폭 자체가 좀 줄어들어야 된다. 사실 지금 이란 사태가 터지고 호르무즈에 봉쇄됐을 때 $100 간다는 시나리오도 몇 번 제시가 됐잖아요. 그래서 아주 새로운 그런 이제 변수는 아닌데 이 레벨도 레벨이지만 언제쯤에 유가가 좀 진정될까? 사실 우크라이나 전쟁 때도 국제유가 $130 간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가 이제 사실 극단적이었는데 변동수 되게 컸습니다. 근데 전쟁이 계속 진행되는데도 오히려 유가는 그 후로 꺾여버렸거든요. 네. 그리고 실제로 이제 몇 년 후에 그냥 $60까지 폭락을 했는데 결국에 레벨도 레벨이지만 이 변동성이 완화돼야 그 다음에 이제 그 아래쪽으로 좀 방향이 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언제쯤 변동성이 좀 줄어들지 그 변동성의 키를 쥐고 있는 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결국 호르무즈 해협 여기에 배가 옛날처럼 100% 통과할 수는 없죠. 없다 네. 하더라도 지금은 거의 다 묶여 있잖아요. 일부 배라도 거길 좀 지나갈 수 있는 뭔가 통로가 좀 마련이 될지 그 뉴스가 조금 이제 저는 구체화될 때 좀 유가가 안정화되는 그 레벨로 좀 가지 않겠냐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유가 레벨도 레벨인데 이제 변동성을 좀 줄이는 게 필요하다라는 말씀이고 변동성이 줄어들려면 호르무즈 해협에 일단 유조선들 조금 더 다녀야 되는데 네. 이게 언제 되느냐의 문제다. 그러니까 주변국들이 감산하는 이유가 생산을 못해서가 아니고 수요가 줄어서도 아니고 지금 생산해봐야 저장 탱크에서 빼내가질 않으니까 저장 탱크가 꽉 차버렸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감산을 하고 있는 상황이니 어떻게든 거기서 유류를 빼내와서 전 세계로 좀 유통되지 않는 이상 이 상황이 계속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씀이십니다. 환율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오늘 지금 환율이 1,500원을 위협받고 있습니다. 15원이 지금 상승한 상황인데요. 근데 환율이 저번에도 1,500원 넘다가 네. 이제 조금 그때 당시에 유가가 좀 안정화되고 좀 단기적으로 끝나지 않겠냐는 그 기대감 나오면서 환율이 다시 1,460원까지 떨어졌었는데 지금 다시 이제 지금 그러니까 $1 환율의 방향 자체는 유가랑 거의 똑같이 가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결국 $1 환율도 이렇게 좀 유가 레벨이 더 올라가고 변동성이 위로 더 커지는 그런 악재들이 또 뭐 하루 이틀 내에 나온다면 1,500원 돌파도 염두는 해둬야 되겠지만 사실 이 부분은 우리가 지금 환율을 결정지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사실 이건 미국이 키를 쥐고 있다 보니까 그래서 사실 정부가 뭐 방어는 할 수 있겠죠. 1,500원. 근데 지금 방어를 한다고 해도 뭐 국제유가 진정이 좀 필요한 상황이다 보니까 일단은 환율 변동성도 좀 당분간은 커질 수밖에 없다. 근데 어쨌든 지금 사실 4월에는 좀 한 가지 변수가 있는 게 우리나라가 세계 채권 지수 들어가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수급적으로는 좀 도움받는 요인은 분명히 있긴 있어요. 그리고 지금 한국은행도 지금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또 정부에서도 뭐 증시 안정기금 뭐 투입 뭐 이런 얘기도 나오니까 어쨌든 유가 변동성이 조금만 좀 완화된다면 1,500원 넘는 것보다는 요 고레벨에서는 좀 유진하겠지만 조금 진정되는 모습이 좀 나오지 않겠냐. 그래서 결국엔 모든 결론은 사실 지금 좀 유가에 좀 달려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시장이 이제 서킷 브레이커 작동이 되고 난 다음에 해제가 됐거든요. 그 이후에 약간 낙폭을 줄이는 모습인데 이게 이제 오후장까지 어떻게 될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코스피 종합지수는 8%대 하락에서 7%대 하락으로 조금은 낙폭이 줄어든 상황입니다. 미국 얘기를 좀 해보죠. 이렇게 이제 전쟁 상황이 좀 길어지거나 또는 유가가 이렇게 계속 오른다라고 하면 미국이 연내 연준이 한 2번 정도 새로운 연준 이사가 오고 나면 의장이 오고 나면 많으면 한 2번 정도 인하의 가능성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건 이제 뭐 어떻게 봐야 되는 건가요? 인하 못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지금 제일 걱정하는 게 네. 사실 이거거든요. 우리가 우크라이나 전쟁 때 빠졌던 이유가 사실 전쟁보다도 그때 긴축 사이클이 겹쳐가지고 금리를 엄청나게 올려버렸잖아요. 0%에서 5.5까지. 근데 이제 이런 상황이 또 발생하는 거 아닌가. 지금 미국 금리가 지금 어쨌든 이제 최근에 좀 안정감 찾다가 지금 이제 이란 전쟁 나고 갑자기 위로 솟고 있는데 여기서 또 이 국제유가까지 지금 $100 넘어가게 되면 사실 이거는 금리 인하가 이제 사실 쉽진 않거든요. 네. 동결적으로 갈 수밖에 없고 그 $120 정도 가면은 이제 인상 카드도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걸 좀 우리가 배제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면 지금 미국 증시가 그동안 3, 4년 이렇게 또 좋았던 거 긴축 사이클 끝나고 금리 인하 사이클 이어지면서 M7 중심으로 되게 좋았는데 그 M7들도 어쨌든 이렇게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당연히 이제 그 가격에 대한 좀 부담이 생기고 또 요새 AI 지출을 많이 하는데 저는 그게 훼손될 거라고 생각은 안 하지만 어쨌든 이제 투자 사이클 측면에서 금리가 오르면 이게 비용이 증가하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서는 또 속도 조절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모로 사실 유가가 너무 이렇게 급등하면 이게 다 연쇄적으로 영향을 주다 보니까 되게 고약한 변수거든요. 그래서 유가 변동성도 낮아지고 이게 좀 낮아져야 되는데 지금 당장은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이제 물론 미국에서 지난 금요일 날 고용 지표가 상당히 안 좋게 나왔잖아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올해 금리 인하 2번 하는 것 자체는 바뀌진 않았는데 미국 내에서도 계속 얘기 나오는 건 뭐 스태그플레이션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요. 이제 가뜩이나 좀 네. 이제 경기 또 꺾이는데 물가까지 튀면 이건 오히려 더 감당하기 어려운 거 아니냐. 그리고 연준도 카드를 쓸 수가 없거든요. 금리를 낮추고 싶은데 물가 때문에 못 낮추고. 근데 또 고용 보면 좀 낮춰야 될 것 같고 이게 좀 진퇴양난에 빠지는 거죠. 그래서 사실 아마 3월이나 4월경에 일단은 이건 우리가 뭐 미리 예단하기보다는 네. 사실 국제유가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올해 하반기 금리 결정되는 거니까 일단 조금만 더 상황 좀 지켜보시고 다만 케비노 씨가 이분이 아마 이제 곧 청문회가 있을 거예요. 보통 이제 3월 아니면 늦어도 4월경에는 청문회 한다고 하니까 거기서 이제 의견이 나오겠죠. 이분의 이제 어떤 이제 발언이 있을 거니까 거기서 좀 우리가 힌트를 좀 얻게 되지 않겠냐. 뭐 한 3월경에는 하지 않을까 싶긴 한데 조금은 더 상황을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고용 지표가 그러니까 생각보다 안 좋게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고용 지표가 네. 워낙 들쭉날쭉하기 때문에 네. 이게 기조적으로 계속해서 고용 지표가 안 좋게 나올 것이냐. 그러면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훨씬 커질 것 네. 같긴 하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이제 고용지표 내용을 보시면 이제 네. 정확히 말씀해 주신 게 1월엔 또 너무 좋았잖아요. 네. 갑자기. 근데 2월엔 또 급감했는데 그게 이제 좀 일시적인 파업이 좀 있었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특히 이제 헬스케어 쪽에서 원래 고용이 되게 많았는데 그쪽이 이제 파업 문제 때문에 일회성으로 고용이 좀 줄었다는 좀 분석이 있습니다. 그런 걸 본다면 이것도 역시 1, 2월 합치면 작년 평균과 비교하면은 그렇게 고용이 나쁜 게 아니거든요. 그냥 유지 정도 되는 거예요. 근데 2월 한 달만 딱 떼놓으면 그냥 내용 안 보고 우리가 숫자 보면은 이거 좀 진짜 스태그플레이션인가? 네. 이럴 수 있지만 사실은 그 안을 들여다봐야죠. 들여다보면 일회성 이제 파업이나 이런 게 많기 때문에 사실 미국이 지금 침체로 들어갔다고 판단하기는 아직은 좀 섣부르다. 사실 설사 금리 좀 인하를 못한다 하더라도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2022년과 같은 상황이 발생하지 않으려면 미국 경제 지표는 좀 단단하게 나오는 게 사실 좋거든요. 그래야 이게 스태그플레이션 우려는 좀 해소되고 과거에도 전쟁이 많았잖아요. 그 과정에서 미국 경기가 좋았을 때는 빨리 회복이 됐어요. 네. 주가가 상당히 좀 한 달 안에 대부분 회복이 됐는데 2022년 우크라이나 전처럼 스태그플레이션으로 빠졌을 때는 주가가 회복되는 1년 걸렸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경기가 좀 버텨줘야지 혹시라도 이제 지표들이 계속 꺾이는 게 나오면 사실 굉장히 좀 미국 증시 회복까지도 좀 오래 걸릴 수 있다는 건 염두에 둬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그런 우려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을 단기에 끝낼 것이다. 저희가 그렇게 보는 거지 않습니까? 중간 선거도 있는데다가 이렇게 경기가 꺾이고 유가가 올랐을 경우에 할 수 있는 카드가 많지 않기 때문에 전쟁은 최대한 빨리 끝내는 게 맞을 거다라고 생각은 하는데 지금 현재 상황은 좀 악화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서의 갈등 앞으로 예측하는 데 있어서의 정확도가 어떻게 될 것이냐 이 부분이 좀 궁금해지는 것 같고요. 우리 시장으로 돌아와서 얘기해 보면 오늘 이제 서킷 브레이커까지 발동되면서 하락폭이 또 엄청 큰 상황이어서 과연 코스피의 지지선이 어느 정도냐 이 부분에 대한 궁금증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오르는 것보다는 방어를 어디서 해낼 것이냐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뭐 이게 보통 PER, PBR 얘기들 많이 하는데 네. 사실 PER로 보면 이번 주에도 이익 추정치 또 올라갔어요, 사실. 조금 이제 한 2%또 올랐더라고요. 그러니까 반도체가 워낙 좋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반도체만 보면은 사실 그냥 그대로 우리 코스피 전체에 대입해 보면 지금 PER이 5천 기준으로 우리가 봤을 때는 8배 정도까지 떨어지게 됩니다. 5천이면. 그러니까 굉장히 저평가죠.
8배면 거의 금융위기 수준이거든요. PER로 보면. 네. 그러니까 지금 금융위기는 아니잖아요, 사실. 그래서 저평가는 분명히 맞는데, 근데 이거를 반도체를 제하고 보면은 또 싸지가 않아요. 반도체를 제하고 보면 PER이 또 10배 이상이 될 수밖에 없다 보니까. 그래서 근데 어쨌든 우리가 시장을 볼 때는 반도체만 빼놓고 볼 수는 없는 거죠. 당연히 반도체를 놓고 봐야 되니까. 그렇게 봤을 때 5,000포인트 요 지난번에 저점 찍었던 네. 그 자리는 그래도 좀 여기서 추가적인 뭔가 악재만 나오지 않는다면 지지는 될 것 같고, 다만 이게 이 지지받았고 지금 싸니까 뭐 주가 또 올라가겠지 이게 아니라 변수가 또 바뀌어야 올라가게 되니까 저는 여기서 지지는 받되 뭔가 이제 유가 레벨이 좀 안정화되거나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아마 그건 좀 다음 주는 좀 돼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게 나와야 좀 의미 있게 반등이 나오지. 일단 지금은 5천 요 초반대에서 뭔가 좀 변동성을 줄이면서 조금 이제 버티는 모습이 나오는지 그걸 좀 확인해 보시고, 다만 제일 우려되는 건 그거거든요. 네. 혹시라도 삼성자이닉스가 뭐 미국 빅테크가 지출 줄여가지고 혹시 이게 이익 추정치가 꺾이거나 이런 문제가 생기면 이건 또 다른 문제가 생기는데, 다행히 아직까지는 그게 아니고 오히려 추정치가 올라갔기 때문에 저는 이제 5천에 대한 신뢰도는 저는 좀 높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3월 4일 날 코스피 지수가 종가가 5,094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정도는 지지를 해줄 걸로 네, 보신다라는 네. 얘기인데, 만약에 저희가 이제 가정을 계속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요. 네. 여기가 깨지고 코스피가 더 아래로 5천이 깨지고 내려간다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이제 내려간다면 뭔가 또 새로운 변수가 생긴 거겠죠. 근데 그 변수가 저는 이제 이렇게 말씀드려요. 그게 이란 전쟁, 그게 또 우리가 모르는 뭔가 악재가 생겨서 더 극대화된다. 그런 경우에는 저는 버텨야 된다고 생각해요. 전쟁 리스크는 저는 결국 해결될 거로 보고 있고, 아마 작년 4월에도 극단적 공포 시장 기억하실 거예요. 관세 전쟁이었죠. 지금과는 다른 전쟁이지만 그때도 그런 얘기들이 좀 많았죠. 트럼프가 언젠가는 금융시장을 좀 보호하지 않겠냐. 근데 결국 보호했죠. 나중에 본인이 뭐 중국과도 그런 굉장히 좀 강한 그 관세율을 좀 때리다가 어느 정도 선에 타협을 해버렸거든요. 시장이 너무 망가지니까. 그래서 이 이란 전쟁도 지금 초기 국면이다 보니까 되게 트럼프도 당연히 지는 모습 보여주기 싫거든요. 좀 세게 나가지만 이 시장이 자꾸만 이렇게 이란 리스크 때문에 불확실성이 가중돼서 좀 밀리면 본인도 스스로도 이제 중간 선거에 있기 때문에 좀 감당하기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느 레벨에서는 또 한번 우리 보통 타코라 그러죠. 네. 그런 모습이 또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란 문제 때문에 저는 빠진다면 저는 좀 버텨야 된다. 근데 그게 아니라 뭐 미국 경기라든가 아니면은 우리나라 이제 기업들의 실적, 특히 반도체에 대한 뭔가 상처가 생겼다. 그럴 때는 조금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해서 뭐 리스크 관리도 좀 할 필요는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이제 전쟁 이슈라는 건 언젠간 끝나기 네.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견디는 게 나중에 수익을 내는데 훨씬 유리하다라는 말씀이긴 한데 네. 그 과정이 너무 힘들어서 그죠, 너무 힘들죠. 이렇게 변동성이 클 때 네. 또는 전쟁으로 단기 이벤트가 벌어졌을 때 차라리 포트를 좀 리밸런싱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더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네. 여러분들이 이제 갖고 있는 기업들이 뭐 예를 들면 삼성전자나 현대차나 전쟁이 끝나고 나서 좀 구조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라면 네. 오히려 뭐 저는 좀 버티는 게 맞고, 근데 그 주변에 또 좀 애매한 종목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기업들까지도 다 같이 빠지죠. 그랬을 때는 오히려 주도주로 이렇게 이제 비중을 좀 늘려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급락장에서는 포트폴리오를 리밸런싱 하는 것도 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좋은 전략이죠. 왜냐하면 시장이 정상화됐을 때는 주도주가 가장 먼저 오르게 되거든요. 그리고 주변주는 올라도 나중에 한참 좀 뒤에 오르거나 사실은 펀더멘털이 약하면 안 오르는 경우도 되게 많기 때문에 그런 전략 자체는 좀 괜찮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현실적인 말씀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은 하시는 게 좋아요. 근데 많은 초보 개인 투자자분들이나 실제 이제 이 오늘 같은 장을 보면 또 겁먹거든요. 이런 네. 상황에서 이거 안 좋으니까 이걸 팔아가지고 나 삼성전자로 갈아탈까? 그 실제 쉽지는 않습니다. 말은 이제 전문가들이 이렇게 말은 해주는데 본인이 그걸 실천할 수 있는 용기가 내기가 쉽지 않아요. 또 괜히 또 그렇게 하다가 또 잘못된 매매를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그런 거 좀 경험이 없으신 분들은 저는 뭐 회사가 좀 괜찮다면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는 게 저는 낫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할 수 있다면 반등 때 탄력이 큰 주도주 쪽으로 포트폴리오를 리밸런싱하는 건 좋은데 좋아요, 그건 좋은데. 다만 시장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느냐의 문제는 다르다는 거죠. 예. 실제로 이렇게 하락장에서 계속 빠지는 주식을 매수 버튼을 누르기가 그러니까 경험이 없는 분들은 네. 실천하기가 쉽진 않아요. 하시는 건 좋은데 일부라도, 근데 그걸 또 이게 그냥 억지로 좀 한다고 해서 이게 또 반대로 좀 사이클에 걸려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차라리 그런 좀 용기가 없으신 분들이라면 일단 지금은 회사 괜찮다면
그냥 저는 가만히 있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잠깐 얘기는 했습니다. 만약에 이제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의 최근에도 한 2% 정도 이익 전망이 올라갔다라고 말씀 주셨는데 네. 이익 훼손이 보인다 그러면 그때 이제 상황이 다르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이익 훼손이 그러니까 구조적인 이익 훼손이죠. 네. 뭐 일시적으로는 이익이 꺾일 수도 있어요. 뭐 음. 어떻게 반도체 값이 계속 오르겠어요. 근데 이제 이런 거죠. 뭐 오픈 AI가 정말 이제 자금 조달 실패하고 갑자기 투자 줄이고 그래서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어떤 이제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내러티브 스토리가 좀 꺾인다거나 그런 부분들이 나온다면 좀 우리가 경계감을 좀 가져야 되겠죠. 그동안 또 올라온 폭도 있으니까. 근데 그럴 가능성은 사실 거의 없다고 보고요. 오히려 저는 전쟁 끝나고 AI 투자가 더 늘어나지 않겠냐. 이번에 왜냐하면 이란 전쟁에도 AI가 굉장히 좀 많이 쓰였거든요. 그런 걸 봤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기업 투자만 보고 있지만 이제 각 국가 단위의 투자는 아직 시작도 안 했거든요. 근데 그런 큰 그림을 본다면 저는 여전히 뭐 반도체가 훼손될 가능성은 없지만 사실 이게 또 모르는 거니까. 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이제 반도체 그리고 그동안 반도체를 이끌었던 그 스토리텔링 이 구조가 구조적인 성장 스토리가 훼손되는 게 만약에 나온다면 그때는 좀 리스크 관리도 좀 할 필요는 있다 이렇게 보고는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이제 삼성전자 파업 얘기가 살짝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주가에 미칠 영향력이 좀 있다고 보십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딱 생각했을 때는 네. 당연히 안 좋은 뉴스잖아요. 그게 뭐 좋을 수는 없고 24년도에 한번 첫 파업했는데 네. 그땐 거의 생산 차질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사실 그때 뭐 업황이 좋을 때도 아니었고 근데 지금은 좀 다른 게 지금 업황도 좋은 상황에서 어떻게든 공급을 늘려야 되는데 이 파업되면 공급이 더 안 늘어나겠죠. 그래서 이거는 사실 그 반도체 가격에 오히려 호재예요. 반도체가 급등할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네. 삼성전자가 반도체 사업부 직원들이 다 파업 참여해가지고 생산을 안 한다? 반도체 값이 어떻게 될까요? 뭐 난리가 나겠죠, 사실은. 하이닉스가 굉장히 또 큰 수혜를 받을 수도 있고. 네. 왜냐하면 지금 공급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근데 그거를 시장이 또 좋게만 받아들일지는 사실 좀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쨌든 파업이 만약에 발생한다면 반도체 값은 추가적으로 급등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미국으로 다시 가보겠습니다. 전쟁에 모두 이렇게 몰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미국에서 나온 몇 가지 리스크 중에 좀 찜찜한 게 사모대출, 그러니까 사모펀드들이 해줬던 이 사모대출과 관련된 환매 중단이라든지 이 뉴스가 좀 있었거든요. 더군다나 이제 블랙록에서 그랬다 그러니까 야 이게 조그만 회사의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라는 걱정들을 하시는데요. 근데 이제 제이미 다이먼 그 JP모건 회장도 작년부터 얘기했죠. 이제 네. 바퀴벌레 한 마리 보이면 그게 진짜 한 마리겠냐. 음. 뒤에 계속 있을 거다. 실제 그 말이 지금 맞고 있어요. 계속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블루 아울도 있었고 최근에 이제 블랙록은 또 굉장히 큰 펀드인데 여기서 이제 환매 제한 이제 5%인데 요걸 좀 건 것 같은데 그 이상으로 좀 환매를 해달라. 근데 여기 사모신용이 우량 기업들한테 이게 투자하는 것보다는 사실은 대출받기 어렵거나 은행에서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이게 미국 경기랑 거의 똑같아요. 미국 경기도 지금 너무 양극화 심하죠. 부자들 그리고 주식 투자하신 분들은 되게 여유 있게 생활도 하고 소비도 하는데 그 밑에 있는 이제 서민층은 굉장히 좀 힘든 거죠. 근데 이게 기업들도 마찬가지거든요. 빅테크 이렇게 투자 많이 하고 자금 우려도 좀 있지만 여전히 구글, 아마존 돈 많이 봅니다. 현금으로는 좋고요. 근데 이제 또 아래쪽에서는 금리는 높은데 네. 은행에서 이제 대출을 안 해주고 이런 게 이제 밑에서 좀 터지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어쨌든 이게 이제 위로 전환이 되면 저는 위험하다고 생각은 하고 있지만 이게 위로 전환만 안 된다면 뭐 너무 우려할 필요는 없다. 근데 이제 지금 고약한 변수가 유가 올라서 혹시라도 이제 기준금리 인상 사이클에 들어가면 이제 말씀하신 대로 사모신용 요 문제가 좀 커져버릴 가능성도 있거든요. 사실 4년 전에도 우리가 레고랜드 터진 거 기억하시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그게 이제 고유가, 그 고물가가 사실 영향을 준 거잖아요. 금리 때문에. 그래서 결국엔 이것도 사실 이게 지금 생각해보면 이게 연결이 되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결국 금리 부분을 자극시킬 수 있다는 측면에서 너무 그걸 우려하시는 것보다는 이 이란 전쟁에 따른 국제유가가 어떻게 되느냐 거기에 따른 기준금리가 어떻게 되느냐가 이걸 저는 좀 건들 수도 있고 그냥 좀 약간의 제한적인 이슈로만 좀 만들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시장이 사실은 너무 안 좋은데 저희가 그래도 다양한 가능성과 가정까지 해보면서 여러 가지 변수를 좀 짚어드렸습니다. LS증권의 염승환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